김수용 기자의 활기찬 용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평읍면 내매교회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삼성전자 회장을 지내신 광진구 전 회장님이 내매교회 출신이라서 내매교회 관련해서 기업인들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주 출신 중에 아마 현대사에서 가장 아마 최고위직 오르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기업인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오너 일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오르신 분이 강진구 회장입니다. 저 선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예전에 선비는 유학을 하는 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유학을 하는 유학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론 뭐 유학자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지금 21세기도 유학하는 선비가 있긴 하지만 지금 아마 21세기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비 광진구 회장님 같은 분이 바로 선비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비라는 것도 지금은 기독교일 수도 있고 또 불교 신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주가 낳은 선비 기독교인 강진구 회장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주에 평안면에 또 오계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간제 이덕홍 선생을 제향한 곳인데 간제 이덕홍 어떤 분이냐면은 조선시대의 과학자입니다. 혼천이 만드신 분이고 또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분이 과학자로서 역할을 했었고 바로 유명한 이순신 장군 밑에서 거북선을 만든 거북선에 대한 기본 설계도를 만든 분이 바로 간제 이덕홍 선생입니다. 고향이 안동 분이긴 한데 영주의 외갓집에 태어나서 반쯤은 영주에 걸려있고 그를 모시는 제향하는 오계서원 역시도 영주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 영주인의 이덕홍 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21세기에 선비로서 혹은 선비 기독교인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기자의 영주 핫뉴스. 영주시가 SRT 매거진에서 주관하는 2024 SRT 어워드에서 올해 최고의 여행지로 수상을 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의 유일한 영주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넘치는 부석사, 소서원 혹은 무선마을, 기타 영주호 댐까지 해서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농식품 공모 사업으로 영주가 가수 거점 산지 유통 센터입니다. 가수 거점 유통 산지 센터 자금으로 1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영주시 손흥면 일대, 석교리 일대에 4,000평 정도의 가수 거점 유통 센터를 짓게 됩니다. 아마 준비해서 2년 후 2026년도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영주시가 요즘에 베링 산업단지로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과 18일 전라도 여수에서 열린 트라이볼지로 지하회라고 해서 트라이볼지로라고 하는 윤활유, 마찰유 혹은 마모 관련해서 학회의 기업들하고 연구진해서 한 2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영주시의 김명자 기업지원실장께서 PPT 설명도 하고 만찬에 참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첨단 베어링 단지 유치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영 기자와 봉다리 파티 다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매주 오후 월요일 6시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입니다. 저희 영주 FM 라디오 방송이 영주로 209-1번지 호생시장 내에 있습니다. 청취자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고 봉다리 하나에다가 음료수 혹은 술, 과자, 안주를 가지고 누구나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김수정 기자 제가 010-7102-4311입니다. 김수정 기자와 함께 사는 얘기와 각종 뉴스 제보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김수정 기자와 함께하는 봉다리 다가가 열리니 시간이 되신 분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영주 FM 방송국에 와서 저랑 차 한잔 하시고 간단하게 다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0월 하순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도 아침에 추워서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건강하게 보내시고 활기찬 영주 또 11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개혁신당 영주 영양봉화의 당협위원회 위원장이며 경북도당 위원장인 황재선 변호사를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정치인 황재선을 알기 전에 변호사 황재선을 알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변호사이면서 지금은 또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지역에 또 선배로서 뭐 정말 가끔씩 뵙기도 하는 그런 선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영주에서 변호사로 살아가는 삶 혹은 금계 종가의 주손으로 사는 삶 뭐 그런 삶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정치인으로서 삶을 몇 년째 살고 계셔서 가끔 놀랍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가 만나면 몇 가지 물어보려고 메모를 해온 게 중에 있는 게 하나가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으로 사실은 옮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뭐 영주 시민들이 관심이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안 물어봅니다. 예, 뭐 사람들이 뭐 개혁신당이나 영주 지역에서 국민의힘 이외에 다른 정당이 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는 게 다 알다시피 별로 관심 없을 만큼 비중 작죠. 네. 그런데 이제 영주에서 이제 민주당을 선택을 했던 것도 사실은 제 나름대로 정치에 대한 뭐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으로 옮긴 것도 뭐 나름대로 정치에 대한 신념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네. 예, 뭐 정치를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 선출직에 한번 당선돼 보겠다고 길을 쓰고 뭐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는 하겠지만은 세상을 조금 더 낫게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국민의힘 이 무조건 문제가 있고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한 지역에서 지금 수십 년째 권력을 독점하는 정당이 하나 국민의힘밖에 없다면은 이거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를 시작할 때는 민주당 정치를 뭐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또 뭐 지금은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경북이나 뭐 대구 경북권 범위 내에서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정의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주당이 당원수가 몇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주당 당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 공산당 다음으로는 큰 당이라고 들었는데 아마 100만 명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대충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23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45만이랍니다. 200만이 넘어요? 예. 뭐 통계치에 따라서 이게 당원이 이게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나무위키에 보면은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45만 명. 와. 국민의힘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알기로는 진성당원 40~50만 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50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한 80만 정도 된답니다.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요. 80만. 뭐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84만이라고 하고 있는 통계 자료도 있고 또 어떤 통계 자료는 89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80만에서 89만 그 어디에 뭐 속해 있다고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민주당에 관한 통계 자료도 보면은 뭐 한 140~50만까지 얘기하는 자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뭐 절반 국민의힘이 당원수가 그 다음에 적게는 많게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예요. 지금 대구 경북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핍박받고 안타까운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가장 큰 기득권 정당이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죠. 저도 이제 여기에서 민주당 정치를 경북에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기대했던 거죠. 이제 뭐 우리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이게 뭐 권력이라고 있는 게 그냥 줄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발전도 없고 정치 발전이 없으니까 사람의 생각들도 고정될 수밖에 없고 창의성이 발휘가 안 되고 지역이 발전하는 기본적인 토대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탈피해보자 타파해보자 해서 민주당을 시작을 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대한민국 전체판으로 이제 시야가 옮겨가면서 이게 민주당만한
기득권 정당은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치개혁을 계속 이제 얘기를 민주당을 하면서도 정치개혁을 얘기했었는데 단 1도 관심이 없다 하는 생각. 예. 그나마 그래도 정치개혁이라는 말을 하는 게 국민의힘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민주당이 조금 낫기는 나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선거철 딱 임박해서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자. 뭐 병립형을 얘기한다든가 그다음에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든가 전혀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북에서 이게 소수가 다수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정당이라는 생각에 머물렀었고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가 이 모양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서 새로 길을 찾아야죠. 그렇죠. 6년 동안 여기에서 민주당 하면서 뭐 나름대로 뭐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었죠. 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찌됐건 가시적으로는 제 성과만은 아니겠죠. 뭐 10% 정도 초반 또는 뭐 실제로 후보가 나와서 20%도 그렇죠. 10%도 못 받는 정도의 그 지지율에서 그래도 지금은 안정적으로 20% 25% 이 정도까지 같이 있었으면 됐다. 그리고 6년 했으면은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민주당에 빚진 거 없다 해서 개혁신당으로 옮겨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개혁신당으로 그렇구나. 새로 합류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어릴 때는 뭐 정치 잘 모르니까 그냥 양당 구도라는 게 지역 정치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한 큰 정당 2개에다가 작은 정당 1-2개가 더 있어야만이 소위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큰 정당들이 마음대로 하는 측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정당의 눈치를 보려고 하면 최소한 뭐 한 20석 내외의 정당이 1-2개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국민의힘이 정말 몰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치도 그렇죠. 변하지 않고 지역사회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 공무원들도 변하지 않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 근처인 충북 제천이나 단양만 가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거의 4년 만에 한 번씩 시장 국회의원들 바뀌는 구도거든요. 구도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역의 공무원들도 그 시장 정치인들 바뀔 때마다 또 새롭게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또 확고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그냥 뭐 국회의원도 똑같고 시장도 똑같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그냥 뭐 적당히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아까 말처럼 한 20석 정도의 소수당이 1-2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특정 정당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정말 논의하고 협상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혁신당이 소위 양당 구도에서 한 축의 새로운 제3정당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조국 혁신당입니까? 조국 혁신당 놓고 혁신당 놓고 사실은 다 합쳐서 입석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잘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황 변호사님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당제 구도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이 있든지요. 이 다당제 구조라고 하는 게 네. 그냥 이제 우리가 양당제고 오랫동안 양당제를 시행하면서 실물이 나니 다당제를 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진 않은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내가 정치를 하겠다 하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당을 만들겠다 하면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지. 우리 개혁신당이 지금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체제 내에서의 조금 확장된 생각에 뭐 그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개혁신당이 바라는 것은 지금 사실은 7공화국입니다. 지금 헌법 체제 하에서 개헌을 통해서 그렇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거다. 새로운 뭐 개헌도 개헌이지만은 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뭐 결선 투표제를 시행한다든가 이거 전부 다 개헌의 내용이죠. 그런데 정당법의 내용이라든가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개헌에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정당법이나 그다음에 선거법 같은 경우가 87년 헌법의 그 산물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국민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놀라셔요. 그 스페인이 인구가 4,700만인데 정당이 5,200개가 있습니다. 5,200개. 5,200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양당제 국가라고 하는 미국하고 그렇죠. 영국이 있는데 영국도 380여 개 정도의 정당이 있고 정당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도 500개가 넘는 정당들이 활동을 하고 미국이 있습니다. 양당 구조인데도 작은 정당이 굉장히 그렇죠. 많군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당제 국가들입니다. 정치하는 것은 이 정치하지 마라 국민한테 그거 하지 않은 이상은 다당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영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가 양당제 국가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국하고 미국은 아예 연방들이 50개 연방이 모여서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50개 연방들은 각자 자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자기 정당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니까 민주당과 공화당만 있으니까 양당제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도 양당제 국가 해야 된다. 진짜 황당하게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원래 다당제 국가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정당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 정당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정당법을 만든 취지가 워낙 이제 정당들이 난립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정당들 난립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정당법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전별에 보면 독재의 사물이라는 얘기군요. 독재의 사물이 그때는 타당에 쓸 수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때는 타당에 쓸 수 있는데 원래 그것은 임시적인 조치일 수는 있어도 지금 1960년부터 시작해서 두 세대가 지나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체제에서. 그렇죠. 그러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자유와 상상력을 옥죄면서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유로워야 국민의힘에 종이 안 되고 민주당에 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편한 말로 얘기하면 따라쟁이들이에요. 그러네. 예, 상상력이 충분히 있으면 본인이 그 가지고 있을 것인데도 그렇죠. 발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유튜브 보고 따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촛불 들어야 하고 그리고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무슨 상상력이 나오겠습니까? 영주만 같은 경우 사실은 영주에는 지금 국회의원, 도의원 두 사람, 시의원도 100% 그죠? 그렇죠.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고 무소속이 두 명 있긴 한데 사실은 뭐 기왕에 썰어보자면 국민의힘과 별 차이가 없는다 보니까 아까 말처럼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없고 제가 반대로 보자면 상상력이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찬란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나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그냥 콤플렉스에 찌들고 그다음 열패감에 젖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 저도 괜히 흥분하게 되는데. 흥분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이 사실은 헌신이죠. 여기에서 개혁신당을 해서 얼마나 성공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든가 그랬으면 아마 저쪽에 가서 얼쩡거리거나 그랬겠죠. 민주당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폭제 역할을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위 무지개 같은 다양성이 저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서로의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좀 답답한 사회거든요. 살아보니까 정말 만인만색이라고 정말 많은 사람이 다 틀려요. 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투를 가지고 다른 행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통일한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군사 독재식 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맨날 2열 종대로 가고 3열 종대로 가고 4열 종대로 가고 그다음에 뭐 선착순 시키고 앉아 일어서 시키고 하는 게 왜 저렇게 사람을 시켜야 되냐. 이 군대 문화의 상징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었거든요. 나이 들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야, 좀 일찍 깨셨다. 네, 한국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70년대에 외국에 특히 사우디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우디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사우디 건설 노동자를 한국에 파견을 보내달라고 보내왔는데 마치 건설 노동자가 아니고 전부 군인들이 파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오자마자 반장이 야 4열 중대로 해쳐모여 여권은 내한테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일일이 뭐야 한국은 다 군인들이 건설 노동자가 온 게 아니라 군인들이 온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행동하는 거나 밥 먹는 거나 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우리 몸에 체화된 군사 문화라는 걸 저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몰라 제가 어릴 때부터도 뭐 그런 반골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사실 놀랍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데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거부감이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소설책만 공부 안 하고 소설책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 공부 안 하고 소설책만 보고 있냐면 아니 꼭 교과서 공부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왜 자꾸 교과서 공부하라고 강요하느냐. 난 소설책 보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가고 싶은 대학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꼭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 않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저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긴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그 선택을 했든 어떻게 선택해도 저도 뭐 일단 밥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똑같은 걸 강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그랬습니다. 또 중간에 아까 말씀 중에 그 개헌 문제라든가 7공화국 문제를 자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87년도에 저 개헌이 있은 이후에 사실은 한국은 37년 정도 됐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민주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식 개헌 논의를 안 하고 있는가 저는 늘 궁금했었는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황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다원성이죠. 네.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그 존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온갖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존중해 줄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민주주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개헌에 대해서 반대한다. 전적으로 그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논의가 한 번 있었고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안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고 일단은 거기에서 이제 개헌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을 움직여야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손해보지 않을 그렇죠. 검찰 개혁. 적당히 자기 요안 먹고 자기 기득권 유지하는 정도의 개혁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탄핵 이야기하면은 또 엉뚱한 대로 국민들을 정신을 돌리게 해서 또 대한민국을 정체시키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탄핵도 아니지만 민생이 이렇게 오면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연 민생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참 우리나라 이게 국격이 굉장히 올라갔죠.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데. 네. 그런데 정치는 꼴찌한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삼류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지 하는 생각 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네, 사실은 관료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안 가지고 있어요. 참 다행이었던 게 처음에 이제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 헌법을 개정한 사람들의 생각이 국회의원들 정치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정치권 자체가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만한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나마 그래도 예산 편성권을 관료한테 준 겁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안 내서 국회 선정하는 거니까요. 뭐 심의 의결은 국회에서 하지만은 심의 의결만 맡겨놓은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관료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관료들은 정치가 뭐 누가 정치를 하든 간에 어느 정도 영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료들의 조직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이렇게 발전되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참 미움도 많이 받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정치권에 맡겨놨을 때는 어땠을까? 그렇죠. 삼류 정치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정치권들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그 기득권이고 자기들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정치인 경멸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머리 안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기득권만 챙기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안타깝죠. 들거든요. 정치가 권력만 가지고 가서 또 특히 또 생계형 정치인들 정말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것도 또 그 양반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뭐 후원 제도라든가 정치 문화가 정치인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자리 잡지 못한 정치 문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양반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을 이제 그렇게 내몰고 있는 거죠. 정치를 정말 좀 수준 있게 만들어 놓아야 대한민국 사회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방 소멸 위기니 그다음 인구 절벽 문제, 기후 위기 문제 이런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서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내야 될 텐데 그 정치가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맨날 이제 뭐 거부할 줄 알면서 숫자 밀어붙여서 법안 발의하고 대통령은 거부하고 뭐 할 수 할 게 뭐 있어요. 예. 사실은 계속 지금 뭐 민주당은 법안만 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계속 그 대통령 통해서 거부권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근데 심각한 들고 일어나는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게뭐 촛불 들고 탄핵하자 뭐 이게 이 정도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이며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을 국민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황 변호사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런 소위 말하는 정치개혁 중에서 그 민주당이나 야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야당이 구체적으로 뭐 법안 발의하는 건데 네. 정부 제도잖아요. 그렇죠. 법안 발의하는 건데 안 합니다. 그렇죠. 못하죠. 이걸 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안 하기도 한다.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결의대 그런데 당원들이 정치개혁하겠다고 결의대에 한 줄 아는 당원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의원총회에 의해서 또 의결을 했어요. 정치개혁하겠다고. 그런데 그냥 뭐 돌아서도 서서 태도를 바꿔도 국민들 가만히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그러네요. 그 정당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 진짜 국민들하고 같이 가는 정치. 우리 개혁신당의 소수잖아요. 네. 소수가 맞습니다 원래. 지금 3지대 개혁 시도가 사실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이전에 여러 번 있었죠. 사실은. 열린우리당도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뭐 하여튼 3지대 신당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번번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실패가 거듭되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기대를 안 하는 건데 이제 3지대 신당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던 것은 철학적인 토대의 부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소수지만은 개혁은 원래 소수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개혁은 4%의 깨어있는 자가 세상을 뒤집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또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뭐 어느 당 중심으로 가든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뭐 연초쯤 되면 또 다른 이렇게 파장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정권이 태풍처럼 이렇게 휘몰아치고 하면 그러면 이런 뭐 정당 구조 조정 뭐 비슷한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뭐 앞으로 벌어질 일이야. 그렇죠. 뭐 점장이 아니니까 다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안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잖아요. 민당 갈등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분화가 될지 참 위태위태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 국민의힘 일부가 이탈할 거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의 리스크 그렇죠. 그럼 저도 이게 심각하다고 어떤 문제를 또 야기하게 될지. 그렇죠. 뭐 지금 대체로 예상하기에는 민주당은 뭐 대안을 찾아서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그래서 뭐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을 해서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도 계셔요. 제가 보기엔 뭐 두 당 같이 뭐 어떻게든 일부 나와서 개혁신당이든 다른 당이든 또 다른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예측하는 것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개혁 의지나 이 철학을 국민들과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예. 1년 반 정도 그때까지 남았으니까. 개혁신당이 어떤 성과를 뭐 이합 집산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개혁신당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미래를 기약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혁에 대한 의지, 철학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치지는 않겠지만은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다음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중앙정치 얘기는 잠깐 차치하고 그럼 지역에서 지금 우리 황 위원장님이 어떤 물론 뭐 변호사 일을 제외하고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 별로 하는 게 없죠. 별로 하는 게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보름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에 뭐 저 어디 풍기에서 뭐 당원들 뭐 회합회도 하고 뭐 또 전직 국회의원들 불러서 뭐 행사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대구 경북 지역의 활동가들을 모아서 지금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시작은 조직이잖아요. 네네. 일단 조직을 하고 그 조직이 우리의 생각을 전파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직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영주 지역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영주 지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주 지역의 변화가 뭐 대한민국의 변화를 그렇죠. 이끌어갈 수 작은 있는 게 폭발하면 다 전국적인 변화하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하고 같이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연락 주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역에서는 일단 조직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조직에 가담해야지 하는 게 이제 황재선이라는 그 인간 하나만 보고는 와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생각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조직을 좀 강화시켜 나가고 한다면 영주에서도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모순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역이 영남과 호남 지역. 그렇죠. 사실 극단적인 좀 지역 감정으로 해서 이상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죠. 그 모순이 이제 심화된 정도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터진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터질 수 있는 지역을 영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영주에서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변방이긴 하지만 사실 영주라는 데가 생각보다는 뭐 아주 방고할 정신도 있고 뭐 그런 의미도 있는 오랫동안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영주가 소위 말하는 지역 혁신 혹은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뭐 1000년 이상 영주가 나름 한국 유학의 뿌리였고 그런 뭐 자존심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면은 지난번 그 금양정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조홍천 의원, 이원욱 의원을 이제 초대해서 이제 활동가들을 우리가 왜 개혁신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지는 계기로 좀 삼아 보려고 했는데 금양정사로 잡은 이유가 금양정사가 금계 황준양이라고 영주 시민들 중에서 뭐 일부는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고 상당수는 모르고 계실 텐데 16세기에 지금이야 이제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세상을 설명하고 좀 더 나은 백성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작했던 학문이 또 성리학이고 그렇잖아요. 그때 16세기의 역사를 시작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태계, 금계 이런 분들인데 그렇죠. 그 태계와 금계의 유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 금양정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이 금양정사라는 집 이름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징적인 장소로 해서 금양정사를 잡고 금양정사에서 우리가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포부를 안고 한번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 바람을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금양정사라는 집 이름에 빌붙어서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사실은 뭐 황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또 영주에서 나름 또 다른 미래나 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저는 꼭 뭐 당선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의 정치 문화 혹은 사회 문화를 조금 바꾸는 데 일조할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당장 황 변호사님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나
뭐 가까운 미래에 대한 꿈은 어떤 거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참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하죠. 이게 네. 당선을 목표로 해서 활동을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숙명이고 또 그래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뭐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도 변화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변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힘이 빠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힘이 빠지죠. 근데 하여튼 당선을 위해서 뭐 지금 당장은 다음 지방선거 그다음 이제 총선 대선 쭉 있잖아요. 선거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 그냥 기존의 정치인들이 해왔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긴다고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영주 시민들과 일단은 먼저 그렇죠.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 게 지역에서 바라는 제가 바라는 모습 뭐 그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진실을 제대로 알려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우리 황 변호사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나 졸업할 때쯤 됐을 거예요. 금강산 댐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9시 뉴스에서 금강산 댐이 무너지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 반이 잠긴다라고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뭐 뉴스를 한번 보여준 9시 뉴스 첫머리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강산 댐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의 댐을 만들자라고 해서 전 국민한테 성금 뭐 저도 500원 1000원 내고 성금 내고 그 평화의 댐 만든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저거 분명히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새끼 뭐 이상한 놈이다. 왜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반론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금강산 댐이 무너져서 서울의 63빌딩이 반이 물에 잠길 정도면 서울이 다 물에 잠기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금강산 댐 규모가 강원북도가 다 물에 잠기는 규모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미쳤냐? 금강산이 다 물에 잠기는 댐을 왜 만드냐? 저거는 뻥이다. 규모가 저 정도 아니라 반의 반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친구들이 내보고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정말 그게 한 5, 6년, 6, 7년 전에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드러났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이거 말도 안 되는 고등학생이 보기에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데 그게 9시 뉴스에 나왔다고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뉴스 하나하나도 냉정하게 바라보고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쏘고 넘어간다는 걸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는 신문 한 줄 한 줄 보면서 늘 그랬었죠. 이게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또 이게 진짜일까? 의심스러운 측면은 늘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의심한다는 건 사람에 대해서 의심한다기보다는 세상 만물 천지이치에 대해서 늘 다시 보게 되는 측면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 하면서도 늘 그랬었어요. 왜 이런 신문 이런 기사가 나오며 이거 좀 거짓말 같다 의아하다라고 하면 대체로 뭐 몇 달 지나면 거짓말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늘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의심병 환자 비슷하긴 한데 다시 보고 꾸준히 살펴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영주에서도 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는 늘 보면 영주의 공무원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보고 살펴보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국민의힘 일색인 이런 정치 구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제가 뭐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뭐 골고루 비슷하게 좀 하고 공무원도 공무원 사실은 정치 색깔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뭐 자기 색깔 드러내지 않고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늘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질문은 그럼 개혁신당의 지역에서 미래와 뭐 전국적인 미래 비전은 가지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 하고 끝내시죠. 뭐 미래 비전이야 뭐 당연히 목표를 가지고 있죠. 뭐 집권이겠 당연히 집권이겠죠. 집권이겠죠. 정당이라고 하는 게 권력을 만들어서 국민이 뭐 결사체를 만들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게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당으로서 성격이야 당연히 개혁신당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좀 우리 개혁신당이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을 때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뭐 저는 그렇죠. 이제 비교적 이제 개혁신당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철학적인 배경이나 토대는 우리가 이제 개혁신당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러 정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모여서, 사람은 다 색깔이 틀리니까요. 그 지금 만든 정당인데 거기에 철학적인 토대는 우리가 사실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표를 줬을 때, 우리를 지지했을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역할. 우리가 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야 정권 창출해서 권력을 쥐는 거죠. 그건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니까 성격이기도 하고. 뭐 그거는 그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국민들, 영주 시민들이 황제선이한테 또는 개혁신당에 표를 줬을 때 영주가 어떻게 바뀐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뀐다. 그렇죠. 그런 여기에 그림을 대해서 그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 토대를 이제 국민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뭐 정치 개혁이 어떻고 저떻고 뭐 선거제도 그렇죠. 개혁이 어떻고 저떻고 정당법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은 그렇죠. 국민들은 쉽게 안다고 한단 말이죠. 그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말을 쉽게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쉽게 미래 비전을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말하거나 복잡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쉽고 단순화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들은 그런 거죠. 쉽고 또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그냥 알려주는 그런 좀 영주의 새로운 리더 혹은 뭐 정치인의 위상으로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지역에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저 사람 정도면 영주의 50년 앞을 혹은 100년 앞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혹은 지역의 바른 사람으로서 바른 리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좀 자리 잡기를 하고 바라보는 심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역시도 사람들은 한국의 거대 양당에서는 보지 못한 정말 새롭고 참신하고 또 큰 그림을 그리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이제 뭐 1년 안에 아주 좋은 성과, 특히 이제 내년 전해연이죠. 이제 횟수로는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지방선거에서도 개혁신당이 정말 큰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드 역할 이상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한 35분, 4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개혁신당의 그 황재선 변호사 도당 위원장님입니다. 모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 사실은 뭐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다시 모시고서 또 개인사에 대한 얘기 또 정치에 대한 얘기 또 법률가로서 얘기를 또 한번 또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종 기자의 활기찬 영주입니다. 오늘은 김수종의 칭찬합시다 코너입니다. 요즘 그 외국인 근로자 문제들이 영주 같은 뿐만 아니라 전국 소도시에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봄, 가을에 그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지역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고 그 사람이 없을 때보다 좀 인건비가 낮아지는 측면도 있고 해서 좀 지역에서 시나 군단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례적인 경우긴 한데 안정 같은 경우 안정 농협에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치해서 또 숙소를 제공하면서 이제 지역의 농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일을 배당하는 그런 형식의 일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정 농협의 백순식 상무님을 모시고서 그 안정 농협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상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현우 백순식입니다. 네네. 우선 안정 농협의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나 뭐 핵심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정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정부 그다음에 경상북도 영주시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안정농협이 이제 운영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선발 과정을 보면
영주시와 안정농협이 베트남 현지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을 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이제 입국을 해서 안정면에 위치한 효마루 체험센터에서 공동 합숙을 하면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에 보면 시에서 오면 이제 그 뭐 한 100명이 왔으면 필요한 농가에다가 배당을 해서 뭐 5명, 10명 배당해서 이제 그 필요한 농가들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이제 간 농가 일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규모가 큰 농가들은 상관이 없지만 소농들은 사실은 숙식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사실은 배당을 못 받는 측면이 강했는데, 안정농협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숙식은 안정농협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필요한 농가들한테 이렇게 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벤치마킹했으며 또 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항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인근에서 보면 김천시나 네. 또 우리 의성군 네. 쪽에 제가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농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크게 문제가 없죠. 예, 농가에서 직접 이제 외국인을 데리고 숙식 제공을 형식이 가능하니까. 되지만 소농들 같은 경우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런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신청을 했고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 3년에 어디 갔더니만 뭐 생강농사 짓는 분인데 베트남하고 뭐 태국, 필리핀 분들을 30몇 명 예. 뭐 작품에 숙식을 제공하면서 일을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한 달에 월급으로 한 6, 70만 원 나가고 예. 한 달에 월급만 해도 30명이 넘으니까 1억 이상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이렇게 유지하려면 힘들지 않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농사 규모가 뭐 몇십만 평 되고 또 숙식 제공하니 그렇게 하지만 주변에 소농들이 참 사실은 어려운데 가끔 이제 우리 집에 좀 2명, 3명 좀 보내주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뭐 참 그게 이제 딜레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잘 아는 농민들이나 뭐 지역 주민들이 부탁을 하면 한두 명 보내줄 수 있긴 한데 사실은 그 법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가끔 이제 양해를 구하고 뭐 2명 정도면 뭐 잠깐 뭐 대신 인건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인력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불법으로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좀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안정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이 계절적 근로 사업의 가장 그 특징하고 지역민들의 혜택은 어떤 게 가장 돌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농사하시는 농업인들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은 네. 지금 뭐 농촌의 현실을 잘 아시다시피 네. 뭐 어떤 인력을 쓰고 싶어도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인력난 해소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인건비가 이제 좀 상승되는 그런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니까 막 정말 사람 없을 때는 막 10만 7, 8만 원까지 일당이 가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절적 근로가 들어오면서 뭐 12, 3만 원 정도로 좀 안정화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안정화된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람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가장 놀란 건 그거예요. 그전에는 보통 시군단에서 주로 했었는데 농협이 참 정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농협이란 이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농협에서 숙소를 따로 특별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좋은 방법으로 이제 안정면 같은 경우는 효마루 센터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숙소도 제공하고 뭐 음식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위탁한 곳의 시설이라든가 뭐 조건들은 어떤지 제가 또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 효마루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방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숙소 공간에서 편의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기준에 다 충족해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도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영주시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또 확인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판단해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여성하고 남성이 이제 같이 그렇죠. 하다 같이 보니까 어떤
어떤 구획의 필요성이 거기는 있습니다. 집이 세대 그렇죠. 세 층간 예차 있죠. 네, 세 동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식사나 이런 부분은 이제 공동지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또 생활은 공간은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주 뭐 지금 굉장히 좀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그 효마루 센터에 있는 데가 제 고향 마을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어쩌다 보니 제가 가끔씩 가게 되는데 그 이제 그 전에 안우석 이장님이 이제 그 뭐 수능아시 종갓집 또 주손이라서 늘 그런데 좀 챙기고 있는 모습이 좀 좋아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좀 정말 지역의 소농들의 반응이라고 벌써 보는데 지역에 정말 어렵게 농사 짓는 소농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뭐 지금 현재 아마 저희가 이제 안정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홍보적인 측면에서 영주시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잘 모르시는 그렇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또 한번 실제 이렇게 인력을 네. 또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당초에 추구했던 이제 인력난이라든지 인건비 안정화 네. 이런 측면에서는 농가에서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년도 사업도 아마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면서 좀 인력을 늘려서 조금 더 지원되는 그 인력을 늘려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력을 늘리는 게 단순히 간단하게 말은 쉽긴 하지만 그럼 또 숙박 시설을 또 준비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가능하신지요? 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는 이제 뭐 3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렇죠.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찾아보면 우리 영주시 안에 유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영주시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보니까 그럼 안정 농협에서 하니까 그러면 안정면에만 주로 일을 나가시는 편인 건가? 안 그러면 안정면 외에 다른 영주시 다른 지역에도 일을 갈 수 있는 건지? 지금 뭐 저희가 유유 인력이 있고 인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안정면 이외에 우리 네, 또 요청을 하면 예,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네.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봉현이나 풍기나 뭐 이런 장수 이산 정도 중에서도 좀 이렇게 여건이 되면 예, 좀 그렇게 보낼 하고 수 있습니다. 있다. 그러면 사실은 안정면에 있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처의 농민들도 가능하면 부탁을 하거나 좀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네요. 아주 좀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안정면에 갔더니만 물어보니까 거기 또 베트남에서 이제 거기 농민들이 오니까 정말 베트남에서는 공무원까지 직접 파견 와서 뭐 관리 감독 측면도 있고 좀 응원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도 같이 왔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예. 그분의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요? 뭐 지금 이제 베트남 외국인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쪽 문화라든지 그분들만의 이제 특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현장에 와서 일을 하실 때 이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그런 그렇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 있으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그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했던 사례가 보훈 쪽에서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보훈에서도 공무원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해서 네. 현장에 계시는 근로자들하고 소통의 문제, 또 그렇죠. 일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 건의사항 이런 거를 이제 좀 듣기 위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가 이루어지는 장구를 일어나시키기 위해서 이제 파견을 좀 베트남이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도 가끔 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또 뭐 통역도 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주요 역할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생활 시설이 있는 곳에서 일과 종료 후에 저녁에 발생될 수 있는 저녁 시간대 관리라든지 근로자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농협 측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나름 의미가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년쯤에는 올해는 이제 뭐 하반기 안 할 거고 내년쯤에는 또 확대해서 좀 할 예정이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안정농협에서 역할이나 의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안정농협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주에도 또 다른 영주농협도 있고 뭐 풍기농협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뭐 다른 얘기들은 없는 건지요? 뭐 지금 2025년도 이제 공공용 계절 근로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 입장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시하고 협의된 네. 우리 안정농협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뭐 점차적으로는 이게 확대돼서 이제 시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일이네요. 예. 그럼 추후에도 사실은 계속 뭐 이런 사업들을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안정농협 계획은 그러면 또
확대하고 재편해서 좀 더 늘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하여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제가 몇 군데 좀 물어봤거든요. 인력한 데도 물어보고 뭐 일반 농민들도 물어봤더니만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의 그 인력을 좀 구하기 쉬운 측면이 좀 강해졌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이렇게 바쁠 때 되면 인건비가 생각보다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나 시의 그 도움을 받으니까 인건비 안정화가 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안정농협이란 사실 안영주에서는 규모로 보자면 안정농협이 가장 작을 텐데 작은 농협에서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실시한 데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앞으로도 안정농협이 좀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사실은 지역사회의 좋은 모범이나 사례를 통해서 영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좋은 좀 이렇게 사례들을 전파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도 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우리가 좀 그 나라의 민족성도 비교해보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람들만 꾸준히 데리고 와서 우리가 좀 지역의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뭐 그런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하고, 사실은 뭐 길지 않은 인터뷰긴 하지만 안정농협에서 정말 베트남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들을 모시고 와서 열심히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칭찬한 일이고 또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백상무님 모시고 짧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주 FM 테마가 있는 음악 89.1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주 FM 같이 웃고 같이 들어요. 영주의 얼굴 89.1 영주 FM 89.1